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당신을 되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서 이 사기꾼이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 그러고 양심은 전혀 없고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 책의 저자이고 검사 경력은 33년이고요. 현재 법무법인 민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집 한 채 살 돈을 갖다가 직장 상사한테 빌려줬다가 다 떼이고 서울에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기찻길 옆 무허가 건물에서 호야벌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은 제가 사법시험 내서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현직 검사 때에도 학교 선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번 달에 자기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를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2회 걸쳐서 690만 원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았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 6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끔 생활 속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직 검사한테 사기까지 당할 정도로 사기 사건이 많고 사기 사건을 볼 때마다 이게 남의 얘기가 같지 않고 꼭 제 얘기, 우리 주위의 친인척들 얘기가 같아서 열심히 관찰하고 거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책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 33년 그리고 변호사 생활 1년 4개월 합쳐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 사건을 관찰하고 사기꾼도 많이 만났고 상담하다 보니까 최근까지 제가 28가지 특징을 찾아내서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28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사전적인 거 사후적인 게 있는데요. 7, 8개 정도만 거기가 체크가 돼도 그 사람은 거래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해줍니다. 이게 내가 뭐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지 그러면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옛날에 존경했던 학교 선생님하고 너무 닮았다든지 사랑하는 애인하고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당신 성격이 너무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성에 호소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하든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밋빛 미래를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파격적 고수익이 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되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기꾼이 이제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이름을 병풍치기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마치 그 사람과 같은 급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기꾼도 그 사람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현혹을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뭔가 의심스러워서 딴 사람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기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못 하게 하고요. 또 굉장히 다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자기가 급하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급한 거는 사기꾼 본인이 급하지 정작 저는 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급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제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면 계속 미룹니다. 내일 줄게, 모레 줄게 계속 미루거든요. 한 7년 전인가 서울중앙지검 제가 근무할 때 실제로 이렇게 계속 미루는 바람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인데 10년을 훨씬 넘긴 그런 분이 있습니다. 11년째 가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답니다. 10년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굉장히 바보처럼 살았다. 앞으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기꾼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번 시행사업은 진짜니까 빌려주면은 전에 빌린 10억까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말에 속아서 또 4억을 또 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미루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남기면 자기가 사기죄의 어떤 그런 증거가 남기 때문에 처벌되거든요. 심한 경우는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도 막 틀리게 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차용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쓰자고 얘기하니까 막 이거는 개인 정보인데 이거 어떻게 너한테 가르쳐 주냐 이러면서 오히려 막 적반하장식으로 막 화를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래할 때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안 해주면서 화내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특징 하나가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금액이 굉장히 애매한 금액. 피해 금액이 많으면 이게 금방 고소를 하겠죠. 그러나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피해 금액이면 이게 참 애매해요. 고소장 쓰는 데도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또 조사도 받아야지. 그래도 웬만하면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그 피해자의 맞춤형 사기를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 소문을 또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사기꾼이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럼 뭐라고 소문을 내냐 하면은 조사하는 경찰하고 본인하고 되게 친하대요. 그리고 벌써 이게 손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이 무혐의 받는다고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피해자가 절망에 빠지는데요. 간혹 제가 현직 검사 때 제가 수사하고 있는 그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기꾼이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절망에 빠져서 탄원서를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손을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혐의를 밝혀서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불기소. 왜냐하면 처음부터 민사사안이거나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기꾼은 자기 힘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무혐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그렇게 소문을 내면 일단 피해자는 절망에 빠지고요. 사기꾼은 한 사람한테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치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이 사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데 무혐의가 나버리면 다른 사람도 절망에 빠져서 고소를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 소문으로 피해자의 어떤 길을 꺾는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한 과거팔이를 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굉장히 돈도 많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어디에 속았는지 돈이 없는 무일푼이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화려했던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리고 이제 안 갚는. 그래서 항상 현재 상대방을 봐야지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냄새를 아주 귀신같이 잘 맡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얘기를 쭉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궁금한 점 딱 물어보면 벌써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또 그 중에 또 자기가 돈 많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포착해서 사기를 치거든요. 그 다음에 사기 대상 포착에도 능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은 퇴직한 사람 그 정보만 알려줘도 누가 퇴직했는지만 알려만 줘도 사기친 돈의 20, 30%를 수고비로 준다는 거죠. 그 정도 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대상만 잡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현란한 말솜씨를 통해서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직 검사 때 수사했던 사건인데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특허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사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특허 하나로서 바로 이게 상용화 될 것처럼 속여서 몇십억을 사기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았다고 이게 바로 상용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꾼은 전문 용어를 막 씁니다. 알아듣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학력이 별로 안 높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제 무안을 줘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자기는 많이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방송에 이렇게 출연합니다. 방송 출연료를 또 이렇게 주고 그렇게 매달 출연하면서 특히 이제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전문가라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해오면 자기가 이제 종목도 추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피해자한테 지금 사기치는 돈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가도록 예를 들어서 실제 사건인데 한 10억 정도 사기를 치는데 피해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은행에서 저당 잡힌 물건을 갖다가 연말에 경매 처분을 하는데 그게 경매가 안 되고 남는 거를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싸게 이렇게 받아간대요. 그게 한 2천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그래도 한 자리가 남아서 당신한테 10억 정도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이게 몇 달 지나면은 상당한 부분의 수익이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현혹을 시키니까 피해자 얘기가 그 당시에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옆에 친구가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건 뭐 금방 회수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칠 대상의 금액을 굉장히 작게 만드는 미니마이즈라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용이나 아니면은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계약 당사자나 돈을 빌리는 차용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3자한테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빌리는 사람 본인한테 받았다가 제3자한테 보내면 이게 좀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접 자기가 지정하는 어떤 사람 계좌로 돈을 넣어주라 그러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차용증조차 안 썼을 경우는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서 이 사기꾼이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 그러고 당신들 이 제3자한테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가지고 상당히 좀 혐의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을 자극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아버님 뭐 이렇게 친한 호칭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비상장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그 주부가 이제 100억 이상 사기친 사건인데 거기도 보면 애를 매일매일 돌보고 뭐 소소한 일상생활의 어떤 가족 사진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많은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애 얼굴까지 다 나오는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 설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간혹 사건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성을 자극해서 경계벽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부행위를 하거든요. 선행을 해요. 심지어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기부하면은 아너스 클럽에 가입되잖아요.
근데 그걸 막 1억씩 막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절대로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전청소 사건 같은 경우에 남현희 씨를 통해서 대한펜싱협회에 30억을 자기가 기부하겠다 그랬잖아요. 출처는 묻지 마라 그러는 바람에 협회에서 이제 그 기부를 안 받겠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다행히 거기서 끝났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건들에서 보면 기부 행위를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고 이렇게 감성을 자극합니다.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큰 돈인 경우도 현금으로 달라 그래요. 자기는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계좌 거래를 못 하니까 통장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주 친한 사이인 경우는 또 아예 차용증조차 안 쓰는 실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달라고 할 때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에 사귈 때 사귐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요구할 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로맨스 스캠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돈을 요구합니다. 거의 뭐 남녀 간의 애정을 사기치는 경우는 속전속결로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꼭 혼자 전화를 받으라고 해요.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를 하면 사기임이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옆에 누가 있으면은 전화 조사하는데 그 잡음이 들어가서 증거를 못 쓴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심한 경우는 순창의 그 취업준비생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전화 못 끊게 해가지고 11시간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결국 전화 끊으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다고 협박을 해놔가지고 우연히 막 하다가 전화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끔찍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물품 거래 사기인데 물건을 먼저 보내라고 하든지 돈을 먼저 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이제 사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뭐 이런 것들 등등 하고 대충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이해 못했던 그런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쓰면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이제 소시오패스라고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형태는 사람인데 안에 내부 구조는 파충류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양심은 전혀 없고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 지침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마사 스타우트라는 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게 100명 중에 4명, 4%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약속을 쉽게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시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자기가 딴 뭐가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뭐 그 회의를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이제 약속을 위반하고요. 그 박사 얘기로는 한 2번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3번 정도 약속 위반하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거래하면 당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는 자기한테 도움될 게 없잖아요. 모든 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되게 연극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아주 연기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뭔가 인가를 좀 만들겠다고 하면 100%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 얘기가 거기하고는 거래하지 말고 손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뭐냐면은 이 감성을 자극해서 경계벽을 허물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쌓아서 이제 돈을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피해자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돈은 많은데 자기 자식이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사기꾼들이 또 인맥들한테 상당히 또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취직을 시켜줘요. 그러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럼 뭔가를 하나 부탁할 때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 시작해서 이제 감성을 열고 이렇게 가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리 뭐 유혹하고 금전적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죠.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어떤 경계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제일 이제 사기꾼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끼고, 세상은 넓고 어리버리하고 착한 호구들은 많거든요. 저도 이제 피해자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당했습니까? 이러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심리 상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보면은 남의 말을 잘 믿고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어릴 때 교육이 이제 너무 이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을 경우 그런 것, 말을 잘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의 말을 잘 거절을 못 해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건 너무 불편해하는 어떤 평화주의자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통이 큰데 치밀하지 못한 사람.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 되게 외로워하는 사람들. 제가 몇 달 전에 SBS인가에 방송 나가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전철우 씨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냉면집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40억을 벌었는데 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하시는 얘기가 사기친 사람이 형이라고 자기가 불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사기친다는 걸 알았는데 너무 외로워서 거절 못하고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각 사람마다 부족하고 어떤 절실한 게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AI를 이용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충남경찰청에서 중국의 항저우에 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중에 콜센터에서 한국 사람이 44명 있었는데요. 한 사람당 제일 많이 당한 게 41억 당한 의사 선생님인데 그 조직한테 당했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검사 얼굴에 딥페이크 연습을 하고 있다 장면을 포착을 했답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는 딥보이스, 이건 이제 음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인질형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2007년만 하더라도 지방의 법원장이 6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그 자녀가 납치됐다 뭐 이러면서 장기된다고 돈 보내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대포폰으로 했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를 해킹해서 자녀 휴대폰 번호로 변작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쳤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해서 딥보이스, 그러니까 3초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게 할 수 있대요. 최소한 단위가 그 음성 길이가 더 길면은 완전히 그 사람 목소리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데서 이제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뭐 중앙지검 뭐 아무개 수사관이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옆에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를 하면 금방 들통이 나니까요. 심한 경우는 어떤 분이 자동차 타고 이제 어디 친구들하고 이제 차 안에서 가고 있는데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어디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연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꼭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당신 계좌가 지금 보이스피싱 그 사기 조직의 일당에 이용됐다 그러면서 안전한 돈인지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찾으러 이게 와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 전달책하고 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은 사기 이미 들통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11시간 동안 전화 못 끊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가 혹시 일단 이런 용어를 써요. 자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혹시 아무개라는 사람 아십니까? 물은다 그러면 그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연루가 돼서 그 사람을 구속을 했는데 그분 압수물품을 뒤지다 보니까 당신 그게 나왔다. 일단 우리 검찰청에서는 당신이 거기에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라 그러고 그런 공공기관이라 그러면서 대뜸 걸려오는 전화가 010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은 절대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안 합니다. 02라 어떤 유선 전화로 하죠. 왜냐하면은 개인 폰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검사 신분증을 보낸다든지 구속영장을 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검사 신분증을 보낸다는 건 이거 가지고 사칭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걸려온 070이나 이런 번호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중계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010이나 이렇게 변작을 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010으로 걸려온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실제로 제 책에 그 얘기를 써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서 제 책에서 읽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런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 범인이 끊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책을 안 읽었으면 당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는 지인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보이스피싱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다 대고 욕을 막 하는데 개인정보가 거의 다 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 중고거래에서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인인 줄 알고요. 막 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 휴대폰 번호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휴대폰 번호로 부산에서 지하철역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게 뉴스에 크게 한번 났거든요. 그렇게 보복을 하고요. 또 한 경우는 우리 집으로 짜장면 한 60만 원어치 이렇게 배달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애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을 경우는 그냥 조용히 끊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택배가 잘못 배달됐다 그러면서 주소를 제대로 입력하세요 그래가지고 보내온 주소대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악성 앱이 깔리고 휴대폰 정보 다 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큐싱이라 그래가지고 QR코드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함부로 찍었다가 최근에 어떤 분이 휴대폰으로 이제 그 뱅킹을 하는데 추가 인증하라고 이제 QR코드가 이렇게 오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이렇게 했다가 이게 30만 원 정도 통신요금 결제하는데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유명인을 사칭해서 마치 그 사람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피해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그 유명한 뭐 주식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한테 막 항의 전화가 막 들어오고요. 굉장히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근데 우리 국내 포탈인 경우는 원천 봉쇄가 되는데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해외 거는 이게 광고 수익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원천 차단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에 보면은 파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정보 이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포탈 뭐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등록된 업체인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유사투자 자문업이라 그래가지고 신고사항인데 그것도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되거든요. 과연 그런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당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생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나 뭐 이런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고양이 사료 싸게 판다고 스마트 스토어, 개인 블로그에서 이렇게 파는 건데요. 네이버인가 그래서 결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 스토어로 안내를 하면서 다시 결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앞에 건 취소를 했으니까 다시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 정보를 이렇게 다 넣었어요. 넣었더니 정보가 빠져나가서 결제가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통신요금 결제된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600만 원 이렇게 결제가 되는데 세금이나 통신요금은 한 번 결제하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사료 되게 싸게 살라 그러다가 당한 게 가장 최근에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되게 피해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게 로맨스가 연애, 스캠은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빙자 사기. 다시 말해서 SNS를 통해서 신뢰관계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걸 빙자해서 돈을 요구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런 피해자들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피해자가 한 4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맨스 스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이면 자기가 이제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전문가라 그러면서 가짜 그 사이트로 또 안내해가지고 또 사기치는 거. 다시 말해서 로맨스 스캠 플러스 리딩 사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안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 이런 게 많이 되니까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그때 보면은 상담했던 사례가 2019년도에 22건이었는데 2023년도에 88건, 그러니까 4배 정도 증가했죠. 그 다음에 피해 금액도 2022년도에 3억 2천인가 됐는데 몇 년 뒤에 39억 6천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뭐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은 헤어졌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요구하는 게 그냥 돈을 보내라가 아니고 한국에 들어올 테니까 같이 살자 이러면서 뭐 금 100억 원어치를 뭐 보냈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로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몇 억씩 돈을 요구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인들이 해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이나 검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정지가 안 돼요. 이게 돈을 탁 넣고 이게 당했구나 했는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보면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액이라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고소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적상 특정이 안 되고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거든요. 바로 지급 정지가 안 돼요. 계좌 정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문제는 금액이 적더라도 고소를 하고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죠.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적사항도 특정이 안 되니까 계속 계좌도 바꾸고 인적사항 뭐 이렇게 아이디도 바꾸고 해가지고 사기를 계속 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게 만나서 직접 물건 확인하고 돈 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것도 뭐 100%라고 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뭐 계좌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거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고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 다시 말해서 에스크로 계좌라 그래가지고 제3자가 이제 돈을 보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 사겠다 그러면은 제3자 계좌로 돈을 넣어놔요. 넣어놓고 이제 통지를 하면은 파는 사람이 이제 그걸 확인을 하죠. 그리고 물건을 보냅니다. 보내면 물건 받은 사람이 다 이제 확인해보고 물건이 전혀 문제가 없네, 오케이 하고 승인을 누르면 돈이 결제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거래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더 트위터라든지 사이버컵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혹시 거래 상대방의 아이디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게 혹시 사기 피해자들이 혹시 등록한 건 아닌지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더 큰 거는 기준보다 아주 월등하게 가격이 저렴하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중고거래에 있어가지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 너무 그 방법을 내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노트북 200만 원짜리인데요. 그 포장도 안 뜯은 건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기꾼이 자기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품의 어떤 그 사양이나 이런 걸 받아서 다른 사이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물품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지하철역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파는 사람이 거기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건 사는 사람이 거기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기꾼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직접 못 가고 내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계좌번호를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먼저 보냈죠. 그랬더니 딱 지하철 거기 입구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계좌로 이제 돈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물품을 이제 뜯으려고 하니까 아니 왜 돈도 안 주고 뜯습니까? 그래요. 그제서야 계좌를 보내주니까 이 계좌 내 계좌 아닌데요. 너무 황당하죠.
이 사람이 이제 성질이 급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분한테 이 계좌 맞냐 아니면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한 사람이 160명이 2억을 당했답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서 직접 만나서 줄 때도 계좌로 넣어줄 때는 꼭 이 계좌가 당신 계좌가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현장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걸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증거 확보가 중요하죠. 어쨌든 뭐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을 하든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 중요한 게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증거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차용증도 안 쓰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 상태에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 돈을 빌려간 상대방하고 지금 소통이 되느냐. 소통이 된다면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그 당시에 내가 돈을 줄 당시에 그 사람이 했던 약속, 그 말을 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화한 경우는 녹음을 한다든지 카톡이면은 그 답장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걸 확보한 다음에 그걸 이제 증거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됩니다.